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주 오랫동안 큰 기업의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슈였습니다. 기술적인 혁신과 환경, 그리고 근로자 임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이슈들은 주주의 이익이 논의된 뒤에야 언급되었죠. 주주 가치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20세기 후반 경영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업의 유일한 도덕적 책임은 이윤 추구라 주장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기에 사회에 더 많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죠. 그리고 주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입장에 있기에 프리드먼은 주주야말로 기업의 최우선 사항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프리드먼의 생각이 그 기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환원을 선호한 기업의 행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형 화석 연료 회사는 지구보다 주주 환원을 선호하기에 치명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불평등을 살펴보죠. 평등을 추구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대기업의 로비 활동이 불평등에 일부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 평등보다 주주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법률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잔재하는 불평등의 연장선에서 전 세계에서 권위적이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지도자가 선출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대다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석 연료 회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들은 화석 연료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창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 파괴라는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그들 사업의 기반 자체인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주범이라는 평판이 그들의 미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 또한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사업 모델로 일궈질 불타오르는 지구에서 그들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미국의 석탄회사 피바디 에너지 위에를 보아도 오늘날 기업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피바디는 오로지 더 많은 석탄 생산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들이 1억 8,670만 톤의 석탄 수송으로 벌어들인 총 매출은 5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1억 8,670만 톤의 석탄을 태우는 기후 및 건강 비용은 300억 달러로 피바디가 창출한 수익보다 몇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피바디는 그들이 창조하는 사업적 가치의 약 5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굶주린 기업은 프리드먼이 예견한 번영을 사회에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곤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윤 창출만 바라보고 환경 파괴와 불평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환경과 근로자, 사회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는 기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기업은 성공적임과 동시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노르웨이의 폐기물 처리 회사인 노스켠비닝의 이야기는 자본주의가 윤리적이고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CEO인 에릭이 회사를 넘겨받았을 때 그는 세계의 선을 가져다 줄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행력 있는 리더로서 그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쓰레기 저장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업계 자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엔지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분하고 위험한 폐기물을 정상으로 라벨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CEO로서 올바름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부패에 관한 한 엄중 처벌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잘못된 라벨링으로 쓰레기 관리 정책을 어길 경우 그들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결정은 처음에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에 익숙한 일부 관리자들은 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그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팀 외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이 없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 노르스크 하이드로와 노르웨이 최대의 식료품 체인인 노지스 그러펜과 같은 기업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셋째, 그는 쓰레기를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는 광학 기술을 활용하여 금속을 선별하고 오래된 자동차의 최대 96%를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좋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금속을 선별하는 새로운 기술로 귀중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었고, 회사는 금속을 시장에 계속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의 윤리적 사명은 CEO와 견해를 같이 하는 다른 유능한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엔지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은 회사가 윤리적 목적과 수익성을 연결하는 데 더 큰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엔지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 처리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에 단기적인 수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나 빈곤 등의 거시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업이 투자자의 단기적인 요구에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기업은 회계 체계를 개혁하고 임팩트 투자자에 의존하며 더 나아가 투자자의 힘을 제한함으로써 단기 성과만을 요구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압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계 개혁부터 살펴봅시다. 기업은 자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재무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ESG 관련 정보와 재무 정보를 공시하면 기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환경과 사회에 기업이 주는 영향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중시합니다. 투자자와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임팩트 투자자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임팩트 투자자들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강력한 사람들과 기관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익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빌 앰퍼샌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임팩트 투자자의 한 예입니다. 이들의 전략적 투자 의사 결정 방법 중 하나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뚜렷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움직이는 경우 이러한 임팩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투자자의 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은 클래스 A와 클래스 B의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의 힘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상장되었을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클래스 A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클래스 A의 주식 1주를 가지면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반면 클래스 B 주식은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다른 창립자들은 클래스 B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저커버그가 회사에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기업 재무의 어두운 부분을 피하거나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관점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가져다주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소리에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또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주장은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세계 역시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기업이 단독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 하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동참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협력은 진보적인 변화와 입법 행위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자사의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은 적이 있으며 아동 노동을 공급 사슬망에서 근절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공장에서 노동 관행을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는 자사의 공급사가 경쟁사에게도 공급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동 노동 문제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 또한 알게 되었죠. 아동을 착취하는 공급사를 고용하는 또 다른 경쟁사들이 있는 한, 나이키의 개혁 요구는 공급사에게 진정한 압력이 되지 못함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키는 다른 큰 기업들과 함께 SAC를 결성했습니다. SAC는 모두가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데 동의하면 부도덕한 관행은 끝나고 아동 노동을 이윤 창출의 도구로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AC는 많은 기업들을 편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우 완전한 협력이 없다면 아동 노동 근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기업들이 규칙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기업이 예전에 입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령 1642년부터 1651년까지의 잉글랜드 내전에서는 상인과 다른 사업가의 연립이 국왕을 해임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규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인 2015년 인디애나 주지사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을 때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주일이 안 되어 그들은 인디애나주 의회가 입법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할 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면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의 차 브랜드인 립톤 혹은 피지팁스를 들어보거나 마셔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차는 지구에서 물 다음으로 인기 있는 음료로 큰 비즈니스 영역 중 하나입니다. 차는 분명 인기가 있지만 차 생산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니레버가 큰 차 브랜드를 인수한 이후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유니레버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기를 원했기에 차 생산 과정에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차 생산은 열대우림을 대규모 차 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차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과 제초제는 토양을 질적으로 저하시키며 생물 다양성을 해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생물종을 없앱니다. 차 생산은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차 농장에서 일하는 수학자들은 하루에 단돈 $1를 지급받으며 양질의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유니레버의 립톤 티 브랜드 개발의 새로운 책임자인 마이클은 차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2006년에 입사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100%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재배된 차를 구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차의 생산은 수많은 재배자들을 재교육하는 과정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차 생산 비용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마이클의 결정은 단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차 산업은 기후,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뭄과 홍수는 차 생산량을 줄이고 사업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레버의 결정은 사업을 이어나기 위해 필수적이자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차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니레버에게 차를 공급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며 좋은 의료 시스템을 누리고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유니레버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큰 수익을 창출해냈기 때문입니다. 토양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농약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은 더 나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차 사업의 진행은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마시는 차가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임을 인식하고 다음 구매에서도 유니레버의 제품을 사용하려 합니다. 유니레버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201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 위치한 호텔에서 건강보험회사 CEO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6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CEO는 바로 마크 베르톨리니로 건강보험회사 에트나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관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는 불평등이 뿌리박힌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명과 관련된 공통의 목적의식을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근로자들이 그 목적의식을 장기적으로, 기꺼이 지킬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CEO가 만들고 싶어 했던 공통의 목적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열악한 미국의 의료체계의 개선이라는 간단명료한 명제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미국은 191개국 중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3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르톨리니는 미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꼽았습니다. 미국 보건 시스템에서 환자는 개별적인 도움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객체가 아닌 환자라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범위로 정의됩니다. 미국 의료체계의 허점은 베르톨리니의 아들이 말기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그가 고통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베르톨리니는 의사가 아들의 예우에 굴복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치료를 시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기존의 치료 과정 이외의 치료법 시도를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베르톨리니의 끈질긴 요구 끝에 그들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진행했고, 기적이 일어나 그의 아들은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비극의 문턱에 선 이후, 베르톨리니는 에트나의 목적은 환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르톨리니는 회사의 사고방식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에트나의 임무는 단순히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가 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지기 이전에 확실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보험회사 에트나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낮아졌습니다. 에트나의 선택은 환자의 의료적 성과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에트나의 사업이익을 크게 올렸습니다. 앞서 언급된 최저임금 상승을 기억하십니까? 이 또한 모두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마크 베르톨리니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또한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로 에트나가 구성되었을 때, 에트나는 기업으로서 또한 고객에게 최고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베르톨리니가 기업 전체에 심은 공통된 목적의식은 회사의 가치 실현은 물론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상 속 기업은 무자비하게 이윤만을 좇는 나쁜 역할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소수자의 권익 증진에 큰 영향을 행사하곤 합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AT&T는 1975년 차별금지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기업으로서는 처음 보였던 행보였습니다. 1984년에는 거대 기술 기업인 IBM 이 자사의 차별금지 정책에 다양한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조직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AT&T와 IBM을 따라 차별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도입되었습니다.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Q+에 대한 큰 기업의 정책을 평가하는 지수인 CEI가 2002년 도입되었을 때 단 13개의 기업만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781개의 기업 중 366개의 기업이 만점을 받고 있죠. 물론 나아갈 길은 아직 멀지만 지난 몇 년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기업은 반진보적인 정부에 의해 제정된 차별적인 법률에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에서는 공공시설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화장실법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법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강제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아메리칸 항공,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다수의 기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계와 더 많은 커뮤니티로부터의 반대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해당 법안을 부분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절조 있는 기업 행동의 또 다른 예는 독일의 종합화학 및 제약회사인 머크그룹의 CEO 케네스 프레지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미국,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버지니아 샤로츠빌에서 폭동이 발생했으며 반대 집회 현장에 차를 몰고 돌진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두고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프레지어는 대통령 산하 제조협의회에서 맡고 있던 직책에서 사임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협의회의 다른 모든 경영진들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자 집단과 LGBTQ+ 사람들에게 민간 부문의 지지는 필수적이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가 인종, 성별, 민족성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 비즈니스계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한 큰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슈퍼 폭풍이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강타합니다. 가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마침내 기후변화를 극복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몇몇 눈에 띄는 사람, 즉 정책을 도입한 대통령, 총리, 혹은 주요 운동가만을 영웅으로 간주하겠지요. 하지만 기후변화와의 싸움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극복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동원했을 것이며 일부는 역사 속에서 알려지겠지만 잊혀진 자들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역사는 일부만을 기록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혁신적인 변화의 토대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준비됩니다. 그리고 대개 변화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경영진의 회의가 지구 온난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사소해 보이는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들로부터 출발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떠올릴 때 아마 마틴 루터 킹을 가장 먼저 생각해낼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는 흑인을 위한 인권 변호를 한 많은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만큼의 힘과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단지를 배부하는 이들이 없었더라면 또한 캠페인 전략을 작성하고 식사를 배급하며 회의에서 정리를 하는 이들이 없었더라면 흑인 인권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변화는 책임감 있고 목적의식을 지닌 회사를 원하는 일부 경영진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폐기물 처리 회사의 CEO인 에릭은 부패한 폐기물 처리 회사를 책임감 있고 수익성 또한 높은 회사로 전환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룬 성과를 이야기할 때 그는 항상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변화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음을 그는 언급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변화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라 강조하죠. 당신의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이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